근데 왜 우리가 실패한 그 케이스를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해야 되냐? 그리고 책임질 수 있어요? 중국은 국가도 거대하고 인구도 많죠.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미국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그 기업들의 기회가 있는, 그게 두산전자였던 거예요. 이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GPU를 팔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입된 예산 총 5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써놓고 자,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어 AI 연구도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지금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 됐냐고. 만년 적자 기업으로 지금 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이 주가 착살이 납니까? 왜 우리가 세계 최고의 품질의 2차전지 제조 설비 능력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버냐고요. 제조 원가 경제에서 완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박도환 투자자님 모시고 다양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근 오늘은 또 지수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최근에 일단 전체적인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체 흐름은 나쁘진 않았죠. 최근까지는. 근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우리 예전에 신용등급 강등 때 폭락이 나왔었던 사태가 있었죠. 있죠. 네. 한 10년 전이었나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지금 주가가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0.7% 정도? 네네.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던 뭐 폭락 상황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미 외국인이 요즘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정책적인, 그리고 원전에 대한 앞으로 2050년까지 원전 규모를 4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걸 알고 이제 외국인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 이제 두산그룹 위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저는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마땅치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 첫 번째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그리고 이제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저는 그게 두산그룹 안에 있는 두산에 있는 두산전자였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제 서방 진영에서 앞으로 이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전, 특히 주기기의 생산 두산 에너빌리티 독점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지난 4년간 저는 계속 그 아이디어를 믿고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투자 대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두산그룹, 그리고 한화그룹, HD 현대중공업, 전 이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외국인 투자자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기관 투자자는 뭐 연속성이라든지 뭐 장기적인 방향성이 그렇게 딱 일관되지 않아서 기관 투자자 수급은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 기관은 일단 플레이 자체가 너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과 위주잖아요. 성과 위주다.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은 그냥 참고로 하고 중요한 건 결국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네네네. 외국인이 지난 2년간 꾸준히 계속 매집을 했었다고요. 두산도 주가 10만 원일 때 26만 원까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일 때 그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급이 좀 기관들이 이제 뒤늦게 두산의 성장성을 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 수급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손가리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자세히 관찰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항상 찾아다니고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있는 업종은 그러니까 가능한 기피하죠. 최근에 투자자님을 추종하는 일종의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심지어 다른 출연자분이 출연자분의 고객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에 계시니까 고객분들이 그래 2차전지, 이것도 또 투자자님 영향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차전지를 그냥 다 손절을 치셨다는 거. 거기엔 저도 좀 이견은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거보다도 기존 여유자금에 두산 또는 두산 우선주에 몰빵해달라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적인 역할은 뭐 압도적으로 박도환 투자자님 덕분인 것 같은데,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어떻게 보면 그 추종 세력들이 막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2025년으로 단기적으로 절대 끝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 원전에 그렇게 강조하고 원전에 주목해야 되는지 일단 원전이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전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 단순합니다. 이건 원전은 이제 단순히 이제 전력 인프라를 넘어서서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외국인 수급이 또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 차를 같이 보실게요. 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츠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청문회의 주제는 미국의 AI와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대해 네.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 슈미츠가. 지금은 AI 칩에서 미국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AI에 쓸 수 있는 데이터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정보가 그렇죠. 정부에서 완전 네. 그 관리를 다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SKT도 개인정보 다 털렸죠. 그 정보 어디로 갔을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건 알 수는 없죠. 네. 중국에서 김주은 대표님 뭐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 걔네들이. 저는 그런 데이터 양에서는 이제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네, 거기서 에릭 슈미츠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AI와 특히 피지컬 AI로 네네네. 넘어갔을 때 그 세상을 관련 막대한 전력 그러면서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SMR이라는 거예요. 에릭 슈미츠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두산에너빌티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두산에너빌티에 미국에서 수주 문의가 지금 빗발치게 오고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네. 즉 원전은 전력 인프라를 넘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되었다. 이게 이 투자의 핵심인 것.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예, 저 그분 잘 알죠. 저 네.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그분의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전체 에너지 캐파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형편없이 낮다. 심지어 뭐 정말 많아져야 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원전이 정말 그 전체 에너지 커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냐는 전체 에너지 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갖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고요. 두 번째는 원전이 그렇게 싸지 않다. 그거는 좀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게 이 발전 단가 균등화 비용 보면 원전이 제일 낮은데 왜 그런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어찌됐든 원전 싸지 않다. 세 번째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위험하다. 세 가지 견해를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실제 원전에 어마어마하게 금액을 투자하고 계시니까 원전이 신재생을 물론 대체할 수는 없겠죠. 에너지는 여러 가지 트랙으로 공존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신재생을 굉장히 이렇게 띄우고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첫 번째 발전 단가. 발전 단가에선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싼 건 맞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거. 네네네. 그냥 패널이 그죠. 지금 패널 설치만 하면 되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만 하면 거기서 전력을 즉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태양광으로 과연 제조 강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제조업을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전 세계? 그 독일이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없죠. 지금. 네. 지금 독일 상황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독일 지금 작살났잖아요. 경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신규 새로 나온 총리가 말하길 가스 발전소를 50개를 짓겠다고 다시 공언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원전까지 다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간 첨단 제조 국가가 실패한 케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실패한 길을 따라가야 되나요? 네네. 우리나라의 성공 전략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나요? 패스트 팔로우 전략 아니었어요? 네네. 우리가? 우리보다 경제 사이즈가 큰 국가들의 성공 케이스를 우리가 그걸 빠르게 따라가서 우리가 그걸 카피하고 그걸 오히려 우리만의 독창성으로 인해서 발전시켰죠. 그게 우리의 성공 모델이었어요. 네네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경제의 사이즈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실패한 케이스를 패스트 팔로우 하냐고요, 이거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발전 단가? 네. 이건 태양광 패널을 어디에 설치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지금 오늘도 지금 구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하늘에 지금 구름이 뿌옇게 끼어 있는데 네. 여기서 생산한 발전량이 일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는 차지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럼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막대한 전기를 소요하는 반도체 쓸 수 있습니까? 삼성 공장에 우리 지붕에 다 태양광 패널을 다 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로 반도체 공장 돌릴 수 있나요? 구름 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마철이 되면 장마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될 텐데 2주에서 3주간 그 장마철이 끼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건가요?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그 다 ESS를 저장시해서 그래서 전력 뽑아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전 그분들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한 그 케이스를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해야 되냐고.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면 네네. 아니 아유 화가 나요. 저는 전체 그럼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10%도 안 될 거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중국을 그냥
가장 지금 명확한 케이스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원전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중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그쪽 동부 해안선에 다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국가도 거대하고 인구도 많죠. 그러면 그 중간중간 대륙, 내륙 구간에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 태양광이 오히려 효율적이죠. 그렇죠? 집에서 쓰잖아요. 가정용. 가정용은 그래도 태양광 쓰라고요. 왜 제조업에다 태양광을 쓰려고 하냐고요. 신재생을. 중국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 하나 우려되는 요인 투자자님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미 반도체는 엄청나게 연봉 3배 줄게 5배 줄게 해가지고 기술 인력 빼갔잖아요. 이거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그 밑단의 뭐 기자재 업체들 인력 빼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너무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반도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려면 먼저 인력이 중요해요. 고급 인력. 네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고급 인력 충당하기가 쉽죠. 왜? TSMC 그걸 빼오면 되잖아요. 자,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이에요. 지금 국가가 이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자금을 써서 그렇죠? 한 뭐 10억씩, 뭐 몇십억씩 쓰면 TSMC의 고급 인력들이 넘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오죠.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과 지리적으로 멀지도 않고 충분히 넘어요. 그게 바로 중국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두산전자의 기회가 왔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에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두산과 이수페타시스의 경쟁 업체들이 대만 업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애플이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죠. 미국 정부로 해서 빨리 탈중국을 해라. 말을 안 되니까 지금 관세를 막 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인도로 옮기겠다. 뭐 일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도 옮기겠다.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플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중국 안에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애플의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플에 납품하는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커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화웨이, 샤오미 이런 테크 기업들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 버리게 된 거예요. 미국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중국에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상하이 공장에.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기준에 맞추려고 전기차 밸류 체인들이 같이 계속 노력을 해서 네네. 수준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가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탈중국을 시키라고.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의 소부장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즉 미국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그 기업들의 기회가 있는 그게 두산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거기 속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조선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두산의 일단 투자 요인은 가장 핵심은 두산전자 삐지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 큰 금액을 투자하시니까 또 이제 막 추종 세력들까지 생겨서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주 두산을 투자하는 또는 두산 우선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좀 강력한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건 무능한 국내 정치인들입니다.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참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예, 할 말이 많은데 네. 아니 어제 유력 대권 후보 TV 토론을 봤는데 네. 그분 뭐 신재생하고 뭐 연관이 있는지 신재생만 줄기차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연일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요. 왜죠?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원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 특히 석유와 가스를 미국이나 유럽,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정책 결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큰 방향을 이제 원전, 특히 SMR로 잡았단 말이에요. 큰 대세를 과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그걸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네. 만약에 그걸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현재 이 전력 부족과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 밑에 수많은 참모진들도 있을 거예요. 전략을 짜주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도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탈원전의 잔당들 때문에. 잔당. 무능한 정치인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망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저는 중국에서 찾았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이 젊었을 때 중국의 전 국토를 이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그걸 보면서 이제 당시 중국에 8억의 인민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헐벗고 못 살 때잖아요.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그게 참새들이 나와서 그 곡식을 계속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중국 인민들이 헐벗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그 마오쩌둥이 참새를 해로운 동물, 해로운 새로 지정을 합니다. 네. 만화에도 있는데 이 만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모택동이 젊었을 때 중국 전국토를 여행을 하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참새를 향해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중국 인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새를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포스터 사진을 보시면 남자 청소년이 새총으로 참새를 잡고 이 여자 청소년은
그렇죠. 이 참새를 잡은 걸 모아서 네네. 이제 표정도 아주 비장하지 않습니까? 이 전투라는 거예요. 참새가 전투.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냐? 해충, 특히 메뚜기 등의 해충이 개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 전 국토에 해충으로 인해서 참새가 사라지자 곤충, 특히 메뚜기, 해충의 개체수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참새가 자연 해충 조절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재개하자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해충이 급증하니까 어떻게 되죠? 곡식 생산량이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결과로 최대 4,5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무능한 정치인이 잘못된 비과학적인 정책을 폈을 때 이런 국가 경제가 작살이 난다는 거. 이와 유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아, 영화 맞죠.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저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시게 된 거죠. 판도라는 영화는 강력한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항상 이제 정치인들이 네. 이제 선동의 도구로 이제 국민의 안정성을 자꾸 이야기를 네. 하는 케이크 정말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당시 전 대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MBC에서 미친 소, 이제 미친 소가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그 영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광우병 파동. 네네. 그리고 저 소를 먹으면 당신도 죽는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촛불 시위 사태가 시작되게 되었죠. 미국 소 무서워서 식당 안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지금은 이제 우리 밥상의 물가를 낮춰주는 중요한 네. 식재료죠. 그렇죠? 결국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된다. 근데 이 정치인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중요한 선동 도구로서 국민의 안정성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탈원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판도라라는 영화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무려 450만 명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그때 회상을 해보면 우리도 다 당했어요. 저도 그때 미친 소 먹으면 죽는 줄 알았고요. 저도 원전이 나쁜 에너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정신적으로 세뇌를 당한 거네요. 진실을 몰랐으니까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시에서 아주 멋지게 이제 자 이렇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시하고 아주 이런 행사도 예, 곁들이면서 참 하게 됐습니다. 영구정진. 네, 자 그 결과 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검색했었어요.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현업자의 발언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배 두산중공업 노조 지회장의 발언이 5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2020년 5월 18일이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미리 자재와 설비를 구매했으나 제작 중인 원전 주기기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도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때 당시 두산중공업, 두산에너지 차트를 보시면 거의 막 3,000원대까지 폭락이 됐어요. 3,000원. 1,000원에서 거의 1,000원, 3,000원. 부도 난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원전 관련 재직자가 7,7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절감으로 신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퇴직당한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직하게 되었고요.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 그리고 프랑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길 탁상 공론하는 정치인들이 원전 종사자들 풍력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전혀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태양광, 풍력, 부품은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모두 수입 중이다. 우리는 조립밖에 안 한다. 풍력이 잘 돌아가 봐야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다. 이 노조 지회장은 절대 진보당과 척을 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현업자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전 산업이 우리나라 진짜 어렵게 육성했던 원전 산업이 무너지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 탈원전 기간 원자력학과 입학생이 급감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앞으로 탈원전 하는데 누가 원자력학과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미래 인재 육성에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심각한 부채 비율. 탈원전 즉 2020년 187%에서 무려 2025년 현재 543%로 폭증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3배 늘어났네. 네. 그 2025년 기준 총부채는 205조고요. 그리고 2022년 한 해 한국전력이 기록한 영업적자만 한 해도 32조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조입니다. 맞아요. 네, 그 정도 되죠. 네네.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GPU를 팔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런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하이닉스가 1년에 벌어들인 30조가 한국전력에 실패한 정책 탈원전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거의 32조 가까운 영업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 탈원전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원자재 폭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싼 원자재를 조달한 한국전력은 전력을 생산해서 그 전력을 비싸게 정가시킬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전력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들이 이걸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압박을 하죠. 전력 가격 올리지
말라고. 그 손실을 한국전력이 다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543% 폭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똥을 다 싸놓고 지금 이제서야 이제 막 선심 쓰듯이 그렇죠? 전기요금 올려 왜 한국전력 부채 비율 낮춰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AI 경쟁에서 지금 완전 밀리고 있죠. GPU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연구도 못하. 근데 여기서 이 기사 한번 보실게요. 전기가 없어서 AI 연구도 못한다. 서울대 기가 막힌 상황. 우리나라는 지금 GPU도 없어서 AI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GPU를 우리가 어렵게 구해왔다고 합시다. GPU를 사와도 그걸 돌릴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가진 이 송배전망 전력 시스템으로는 AI 연구조차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입된 예산 총 5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 중 태양광 예산이 65.8%였고요. 풍력 4,823억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써놓고 자,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현실입니다. 전기가 없어 AI 연구도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탈탈원전을 한다는 거야. 지금 유럽에서 탈원전을 강하게 진행했던 대륙은 유럽이었죠. 벨기에, 덴마크, 그리고 스페인, 독일까지도요. 지금 탈탈원전의 속도 내는 전 세계 이야기. 스웨덴에서는 SMR을 개발사, 한국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10기 이상 스웨덴에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벨기에, 덴마크 모두 원전으로 이제 돌아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원전 르네상스 최대 수혜국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값싸고 안정적이며 무탄소인 전력은 원전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대 수혜국으로 블룸버그는 한국을 꼽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우리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친원전으로 급선회 하는 이 트렌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탈원전 잔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동연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민주당에 물론 이제 대선 후보로 당연히 안 되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원희 결국 우리나라 정기본 올해 있었던 정기본 회의에서 신규 원전을 결국 줄이고 말았습니다. 줄였죠. 한 개 줄였습니다. 네, 줄였습니다. 예. 예. 김동연, 김원희 등 정책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탈원전을 외쳤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 세계 트렌드, 친원전 급선회한 트렌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한다면 이거 그냥 의원 자원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안다고 하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탈원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너무 어렵습니다. 주가 보면 그게 다 나오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지금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10년 전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 됐냐고요. 그건 단순해요. 앞으로 외국인이 볼 때는 우리나라 이 철강, 화학 이 기업들이 중국의 경쟁에 밀려서 만년 적자 기업으로 지금 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팔고 지금 계속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전력 가격을 중국과 미국과 제가 조사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첨단 제조 원가 경쟁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한국 1kW당 173원입니다. 중국은 116원이에요. 미국은 104원입니다. 미국이 가장 저렴한 이유는 셰일가스 혁명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트럼프는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첨단 제조업 미국으로 가져와. 현대차가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잖아요. 32조를 투자를 한다잖아요. 미국에. 그 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야죠.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지금도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떻죠? 전기요금 올린다고 했죠? 우리 전기요금 올린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116원이 산업 전기요금 더 낮추기 위해서 중국은 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낮추기 위해서 올해 40조를 또 추가로 투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전 10기를 또 짓겠다고요. 이거는 원전 한 기당 건설 단가가 4조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10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원전 건설 능력이 보적인 세계 1위예요. 중국이. 그리고 원전 핵심 설비 100%를 국산화 달성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두산중공업 퇴직자리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초로 SMR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SMR이에요. 차세대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죠.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SMR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강하게 육성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은 왜 이런 현실을 아십니까? 아니 모르는 억지로 외면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펴냐에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미래가 달린 거예요. 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이 주가 착살이 납니까? 왜 우리가 최고의 품질의 2차전지 제조 설비 능력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버냐고요. 제조 원가 경제에서 완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2차전지 이렇게 착살났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 제가 최근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망하길 원하겠냐고요. 제가 2차전지 이야기를 든 이유는 단순해요. 제2의 금량, 제3의 금량 피해자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어요.